최근 생체 활동에 코히런스적 여기가 관련되는 것이 알려졌다. 이것은 생물학 이론이 확립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코히런스적 여기를 생물학 이론에 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학은 현명한 질문에 당연히 현명한 해답이 있다는 전제에서 성립되고 있다. 따라서 대답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질문에 문제가 있다. 이 책은 에너지 의학에 대한 다양한 새로운 정보에 초점을 맞추고 마음과 몸의 과정이 신체의 치유 및 수행 잠재력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탐구합니다. 저자는 생리학 및 생물 물리학에서 자발적 치유, 최첨단 운동 및 예술 공연, 무술, 다양한 명상 및 영적 수행의 영역에서 가져온 사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활용합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전자, 전자기장, 관련 에너지 및 양자 과정의 역할, 공간의 특성 및 의식 자체에 중점을 둡니다. 이 주제 영역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독자와 이를 자세히 연구한 독자 모두 여기에서 자신의 치료 실습 및 수행 잠재력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통찰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창혁 박사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제임스 오슈만의 저서 에너지의학 14장 생물학적 코히런스에 대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생물학적 코히런스. 이야기를 진행하기 전에 생물학적 코히런스의 의미에 대해 다루고 싶다. 이 장에서는 코히런스의 정의와 코히런스라는 개념이 생물학에 도입된 경위에 대해 설명하는 동시에 더욱이 자세히 알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 참고 문헌을 소개한다. 코히런스의 의미를 잘 설명한 것은 A. 원호의 저서 무지개와 벌레에 있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다. 생물학의 새로운 개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코히런스이다. 일반적으로 코히런스라는 말은 상호관계, 결합력, 연속성 등의 의미나 문장이나 논리의 일관성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이야기나 생각 전체에 모순이 없으면 코히런스라고 하며 반대로 전혀 무의미한 이야기나 전체적으로 조리가 서지 않는 이야기는 코히런스가 아니다. 즉 코히런스는 모든 전체의 특성에 대해 표현하는 말이다. 그러나 생물학에서 코히런스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자 물리학의 세계에 발을 디디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고 생물학적 코히런스를 이해하는 길이 없기 때문이다. 이 책이 독자들의 경험과 공명하여 독자의 인생을 보다 코히런스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전체라는 것을 논리적인 코히런스로 설명해야 한다. 코히런스는 천체의 주기 중에 나타난다. 코히런스는 생체의 구조 안에 나타난다. 코히런스는 생체의 에너지 필드에 나타난다. 코히런스는 사고와 행동 중에 나타난다. 허버트 프로리히. 인체는 하나의 에너지계로 관찰하기 위해서는 허버트 프로리히와 그의 연구팀에 의한 일련의 연구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프로리히는 무생물의 결정 구조 연구의 제1인자인 물리학자이며 생체의 협력 현상 또는 코히런스 현상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가 생물학에 끌리게 된 것은 매우 얇은 세포막 내외에 1m당 수백만 볼트라는 거대한 전위차가 발생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러한 전위차 사이에 있는 액정 분자는 격렬하게 진동하여 신호를 발생시킬 것으로 생각되었다. 프로리히는 생물학적 코히런스 개념을 추구한 책을 1988년 발간하였으나 유감스럽게 이 책은 절판되어 입수하기 어렵다. 따라서 나는 프로리히 책의 요점에 다소의 설명을 더한 짧은 리뷰를 1994년에 썼으며 이 장의 설명에는 그 리뷰의 인용도 포함되어 있다. 생물학적 코히런스에 대한 문헌을 읽으면 생물 물리학 분야에서 계속 대두되고 있는 중요한 가설을 점차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보디워크, 무도, 퍼포먼스의 세계에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비상식적 에너지 현상도 이 가설에 의해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른다. 분자계에서 레이저 모양의 거대한 코히런스 진동이 일어나서 그 진동이 전신에 전달되어 체외로 신호가 방출된다. 라는 프로리히의 발상은 1960년대 후반에 시작된 그의 연구 선상에 있다. 프로리히는 이 신호가 생체 기능의 통괄, 즉 전체를 정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예측했다. 생체 중의 분자가 가시광이나 그에 가까운 주파수로 격렬하게 진동한다는 것은 외부의 모든 종류의 에너지에 대해 생체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 된다. 이러한 현상을 자세히 조사해가면 보디워크, 운동요법 또는 에너지요법에서 일상적으로 관찰되는 일견에서 수수께끼 같은 효과를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환자의 몸에서 방출되는 빛, 색, 소리 등의 에너지나 전기 또는 자기와 같은 감각에 민감한 치료사에게 이 장에서 소개하는 연구가 특히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코히런스 진동에는 경계가 없다. 분자, 세포 그리고 생체의 어느 표면도 장벽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코이런스 진동은 전체의 협력 현상이며 메시지를 다양한 형태로 환경을 향해 발사한다. 이상으로 지금부터의 이야기를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코이런스라는 새로운 개념을 가능하면 쉬운 말로 설명하였다. 코이런스의 의미를 이해하여 다음에 소개하는 프로리히 책의 요지를 읽어주기를 바란다. 코이런스의 개념은 생체의 모든 분자에 적합하며 여기에서는 주로 콜라겐 결합 조직, 근막 및 이들의 생산과 유지와 관여하는 세포에 대해 설명한다. 비선형성. 최근 비선형이라는 말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현대 과학자들이 관심을 갖는 비선형성, 카오스 이론 및 프랙탈 이론 등은 서로 관련된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을 기본으로 하는 신시대 과학은 지금까지 무질서 변덕 예측 불가능으로 간주되어 온 현상에서 질서와 전형을 찾으려는 학문이다. 프로리히의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주로 비선형적 특성을 가진 에너지의 방출이나 정보 전달이다. 각 항목의 소제목에 있는 사람의 이름은 프로리히 책에서 각 문장을 쓴 원저자의 이름이다. 모든 것을 개개의 요소로 나누어 연구하는 환원론적 기법과 모든 것의 전체적 특성을 연구하는 전체론적 기법은 서로 상보적인 관계에 있다. 전체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요소의 움직임에서 예측되는 것 이외에 새로운 이론이 필요하게 된다. 생체 에너지 연구는 몇 가지 뛰어난 성과를 올렸으나 결과를 재현할 수 없는 연구도 있다. 이것은 생체의 에너지계가 비선형 또는 카오스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초기 조건에서 얼마 안 되는 차이가 결과를 크게 바꾸는 경우가 있다. 비선형 여기설. 비선형적 여기는 매체의 규칙성이 높은 구조 때문에 단순한 진동이 크게 증폭되어 여기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특정 근막층이나 하나의 힘줄, 뼈 조직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단위로 반응하여 전체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조직이 전체적으로 반응할 때 레이저 광선과 비슷한 코이런스 신호가 발생한다. 이러한 발상은 환경 중에 매우 미약한 전자파에 반응하는 생체의 민감성 이해에 도움이 된다. 생체의 바깥쪽에서 작용하는 에너지는 전신 조절과 관계된 체내 코이런스 신호와 서로 간섭한다. 생물의 코이런스 신호를 발생시키는 구조가 있는 것은 시간적 및 공간적 질서 성립과 유지에 크게 공헌하였다. 코이런스 파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가진 것의 하나가 솔리톤 또는 고리파이다. 솔리톤은 다른 솔리톤과 충돌해도 형상과 속도가 변화하지 않는 파장이다. 즉 솔리톤은 조직에 전해지는 동안에 에너지를 잃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의 감쇄 없이 전달된다. 생체 매트릭스는 여기 가능한 매체이므로 솔리톤이 매트릭스 중에 전해지는 동안 에너지를 획득하는 일을 할 수 있다. 솔리톤은 다양한 메시지를 옮길 수 있으며 그 전달은 비선형적이다. 즉 얼마 안 되는 에너지뿐인 외부의 미약한 필드에서도 솔리톤은 불안정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솔리톤은 붕괴되어 대량의 에너지가 방출된다. 따라서 외부의 미약한 필드가 생체에 큰 영향을 일으키게 된다. 다음에 소개하듯이 사람의 알레르기 반응은 외부 필드의 영향이 관여한다고 스미스는 말하였다. 나는 1993년 논문에 보디워크에 의해 환자의 체내의 솔리톤의 큰 흐름이 촉진될 것이라고 썼다. 치료를 받은 부위에서 발생된 솔리톤이 잔물결처럼 전신에 퍼져나갈 것으로 추측했다. 솔리톤은 선형계와 비선형계의 차이를 잘 나타내고 있다. 선형 파장은 퍼지면서 사라져간다. 파장 에너지는 감쇄되어 결국 소실된다. 한편 비선형 파장인 솔리톤은 스스로 에너지를 계속 공급하여 감쇄되지 않는다. 솔리톤이 전해지는 속도는 소리보다 늦다고 보고되었으나 초음속 솔리톤의 존재도 예측되었다. 생체 구조와 상호관계 및 전자기의 상호작용. 복잡한 시스템의 특성을 예측하는 수단으로 양자역학은 매우 효과적이다. 양자역학은 말하자면 서브 유니트의 조립을 확률론적으로 분석하는 학문이다. 질서는 언뜻 보기에 무질서한 미시적 요소의 집합에서 태어난다. 이러한 접근에 의해 물리학자는 결정, 강자성체, 초전도체, 플라스마 등의 동태를 규명했다. 그러나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물리학자는 생물을 경원시한다. 이것은 세포나 조직이 매우 복잡하고 혼돈되어 있으므로 물리학적 원칙을 적용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생체에는 결합 조직, 근막, 뼈, 세포막, 세포골격 등의 매우 규칙성이 높은 구조가 존재하며 생체가 그러한 구조적 요소에 의해 성립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물리학자는 적다. 따라서 반도체 물리학으로 이미 확정된 기법을 사용하면 살아있는 결정을 설명할 가능성이 있다. 프로리히가 생물 연구에서 큰 발전을 이룬 것은 분자, 컴포넌트의 전기적 흑성을 기본적인 질서 변수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이 발견에 의해 기본 변수를 변화시키는 모든 요인을 조사하여
그 영향의 예측이 가능하게 되었다. 생체를 구성하는 성분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것은 전기적 흑성이 강한 콜라겐 분자이다. 규칙적으로 늘어선 콜라겐 분자로 만들어진 콜라겐 섬유, 콜라겐 다발, 힘줄, 인대, 연골, 근막, 뼈 등에서 조직의 동태는 프로리히의 연구에 의해 규명되었다. 콜라겐 분자에는 극성을 가진 컴포넌트가 축의 방향을 따라 늘어서 있다. 델 귀디스 등의 연구팀은 생체가 양자 필드 이론에 맞는 것을 자세한 수식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생명은 전기적 극성을 가진 분자이며 조립된 진화의 최종 산물이라는 가설을 제시했다. 결합 조직의 콜라겐 분자나 세포의 미세소관 등의 섬유 성분에는 물 분자가 배양된 특성이 있다. 따라서 물과 콜라겐의 관계가 양자 수준의 생물학적 코이런스에 대한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자. 물 분자를 구성하는 산소 원자는 전기적으로 강한 마이너스의 성질을 가지므로 물 분자는 산소 쪽이 마이너스, 수소 쪽이 플러스로 분극된 쌍극자가 된다. 따라서 물 분자는 일정한 면에서 진동하거나 다양한 방향으로 스핀하거나 회전한다. 수소 결합이 만드는 필라멘트 구조와 그에 수반된 물 분자는 전자 신호를 전달하는 채널인 동시에 신호를 외부의 영향에서 지키는 역할도 한다. 콜라겐 섬유나 세포막처럼 규칙성이 높은 구조에서 이러한 구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물 분자 층과 구조의 영향을 받기 어려운 물의 층이 존재하며 이 시스템에서 중요한 것은 각 층 사이에 경계면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이 경계면에 급격한 전기적 기울기가 생긴다. 따라서 생명은 질소와 무질서의 사이 또는 질서의 정도가 다른 영역 간의 경계면에서 발생한다고 생각된다. 단백질과 물 분자층의 시스템을 수학적으로 자세히 해석하면 암에서 의외의 관련성이 있었다. 암세포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의 미세 구조는 정상 세포보다 규칙성이 높다. 건강한 세포에서는 가는 섬유가 그물 눈처럼 퍼져 세포 골격을 형성하는 데 비해 암세포의 세포 골격은 몇 개의 굵은 필라멘트로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암세포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는 매우 규칙성이 높은 구조를 가지며 이러한 구조는 외부의 전자기 작용이 시스템에 미치는 것을 방해한다. 즉 세포는 주위 자극에서 차단되는 것이다. 생체를 지배하는 것은 코이런스 진동이다. 코이런스 또는 구조의 규칙성을 물질 필드에 있으며 이 필드가 전자 필드의 코이런스를 유도한다. 물리학적 전문 용어로 바꾸어 말하면 골드스톤 보손의 응응축체가 3차원적 분산에 따라 코이런스 필드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 시스템을 다시 수학적으로 해석하면 일반적으로 반도체적 현상이라고 하는 약한 자기의 영향이나 조셉슨 효과가 생체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증명된다. 조셉슨 효과는 미약 자장 측정기인 스키드라고 부르는 초고감도 자력계의 원리이기도 하다. 1장에서 설명한 대로 근육 수축, 호르몬 분비, 뇌의 활동 등의 생리적 과정에 의해 체외에 생성되는 자기는 스키드 장치로 검출할 수 있다. 스키드 장치의 심장부는 얇은 절연막으로 나누어진 두 개의 초전 도체이다. 조셉슨 효과는 조셉슨이 실험적으로 증명하기 전에 다른 연구자도 예측하여 연구하고 있었다. 조셉슨 첩합이나 이에 유사한 구조는 생체 회로의 요소로 정보의 전달 보관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러한 구조에 의해 생물은 환경에 존재하는 매우 미약한 전자기를 감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분자 사슬의 일부의 변형이 있거나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그곳에서 솔리톤이 발생되어 분자 전체로 퍼진다. 생체 조직의 분자 사슬 길이와 솔리톤 전파 속도에서 계산하면 솔리톤의 수명은 몇 초라고 추측된다. 솔리톤은 전기 에너지를 포착하여 전달할 수 있다. 따라서 솔리톤이 발생하면 에너지를 더 공급하지 않아도 전기가 흐른다. 이처럼 일종의 초전도가 일어나는 것이다. 솔리톤이 분자 중에 이동해 가면 분자 사슬 주위에 전자장이 발생한다. 분자 근처나 주위 공간에 존재하는 물 분자의 쌍극자가 서로 영향을 미쳐 코이런스 진동을 일으키기 시작한다. 살아있는 적혈구의 상호작용. 혈액이 응고할 때 적혈구가 쌓이는 상태가 되는 것은 100년 이상 전부터 알려져 있었다. 이 적혈구가 쌓이는 현상을 룰루 형성 또는 연전 형성이라고 한다. 1972년 로우랜드는 적혈구가 룰루 사이의 간격에 있을 때 양자가 신속히 가까워지는 것을 발견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발견이 틀린 것은 아닌지 의심했다. 적혈구 세포막의 표면은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기 때문에 세포들이 서로 반발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프로리히는 1980년에 출판한 코이런스 여기에 대한 리뷰에서 세포 사이에도 인력이 작용한다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이 리뷰를 읽은 로우랜드는 프로리히가 말한 인력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적혈구를 사용한 실험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적혈구의 구조는 단순하고 더욱이 이동 능력이 없다. 이윽고 로우랜드의 연구에 의해 프로리히의 가설이 증명되었다. 룰루는 건강한 사람의 순환 혈중에서는 형성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며 어떤 종류의 질환, 특히 결합 조직 질환에서 눈의 망막이나 결막에 가는 혈관 내에서 룰루가 형성된다. 프로리히의 가설에 의하면 멀리 떨어져 있는 세포 사이에 인력을 미치기 위한 조건은 세포막이 완전한 상태에 있고 막의 고분자를 분극시키는 전이차가 막의 내외에 있으며 분극된 막의 코이런스 진동을 유지하기 위한 대사 에너지 공급 등의 세 가지이다. 로우랜드 등의 실험에서 프로리히가 예측한 조건으로 사람의 적혈구가 서로 이끄는 것이 증명되었다. 세포막의 고분자가 분극되면 인근에 존재하는 물 분자도 분극된다. 규칙적으로 배열된 물해층 몇 개가 있으면 이 물해층이 프로리히가 말한 극성 코이런스파를 세포에서 세포로 전하기에 가장 적합한 매체가 된다. 결론적으로 로우랜드는 세포 내를 무질서하게 운동하는 분자가 우연히 올바른 효소와 만나 반응을 일으킨다는 과거의 생화학적 해석의 모순을 지적하였다. 프로리히가 예측한 코이런스 진동에 의한 세포의 상호작용이 생체 중 분자나 세포에 효율적으로 질서 있는 운동이나 반응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파의 인체에 대한 작용. 스미스는 생물학적 코이런스와 사람의 건강과의 관계에 대해 매우 중요한 가설을 제시하였다. 그는 먼저 전자파의 인체에 대한 영향과 코이런스에 대한 과거의 연구를 조사하여 건강과 관계가 깊은 내용을 선택하였다. 예를 들어 우리가 시계나 달력에 의지하는 것은 천체의 코이런스 운동에 따라 가려는 표현이라고 한다. 우리의 행동 리듬이나 생리적 리듬은 분명히 자연과 우주의 주기와 연계되어 있으나 과학자들은 지금까지 생물학적 리듬이나 생물의 전기 현상에 대해 격렬하고 신랄한 의견을 내서 싸우고 있다. 현대의 많은 전기 기술을 발명한 테슬러는 전자기 과민증을 최초로 자세히 보고한 인물이다. 그는 자신이 실험 대상이 되어 강력한 전자장애 알레르기와 유사한 증상을 일으키는 것을 증명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현대의학으로 진단할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전자파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예를 들어 64사이클의 전기에 과민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장소에 있는 변압기나 토스터 등의 전기 제품 옆에만 가도 현기증, 구토, 편두통 등의 증상을 일으킨다. 이러한 사람 중에는 증상을 억제하기 위한 약에 대한 부작용을 경험하고 그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해 다시 약을 투여하는 사람도 있다. 한편 라크오프스키는 고주파에 의한 암치료를 시도하였다. 그의 가설에 의하면 생물의 건강에는 세포의 전기적 진동의 균형이 관여하며 진동의 균형이 어긋났을 때 병이 일어난다고 한다. 이 견해는 프로리히의 연구에 의한 개념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고전적인 침요법의 원리와도 통한다. 경락을 통과하는 에너지의 맥류와 정보 전달의 균형이 건강을 좌우한다 라는 것이 침요법의 원리이다. 피카르디는 화학적 및 생물학적 반응 속도와 우주의 영향과의 관계에 대해 조사하였다. 고겔리는 코이런스가 높은 생물학적 리듬이 환경 변화에 대한 상고정을 일으킨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코이런스 신호를 체내 정보 전달에 이용하는 것은 많은 이점이 있다. 스미스는 직렬식과 병렬식 데이터 처리 채널의 이점을 비교하여 환경 중에 존재하는 천연 및 인공적 필드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서는 코이런스 신호가 적합하다고 하였다. 유해한 화학물질이 유전자를 손상시켜 암을 발생시키듯이 코이런스 신호에도 생체의 전자적 신호에 작용하여 체내 정보 전달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 인류가 장기적으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인공적 코이런스 필드에 의한 오염 중에서 어떻게 체내 정보 전달을 유지하여 정상적인 생체 기능을 지켜나갈지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로버트 베커는 대기나 물의 화학적 오염보다 전자파 오염이 더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예측했다. 일반적으로 화학적 신호에 의해 일어난다고 생각되는 반응, 예를 들어 호르몬에 의한 조절 반응 등은 전기적 신호에 의해서도 유도되나 스미스가 지적하고 있듯이 이 중요한 사실이 거의 인식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화학 구조와 코이런스 진동의 표리 일체 관계는 분광 분석법을 이용하여 물질의 구조를 분석하는 기법으로 증명되었다. 분광 분석은 물질의 구조를 조사하는 수단으로 물리학이나 화학 또는 우주물리학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원자나 분자는 에너지를 흡수하면 진동하기 시작하여 빛이나 방사선을 방출한다. 이 원리를 이용하여 직접 볼 수 없는 작은 물질이나 우주의 저쪽에 존재하는 물질의 구조를 결정하는 것이 분광 분석법이다. 또한 양육강식의 생존 경쟁이 생물의 감각기관을 진화시켜 물리학적 법칙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센서가 발달된 것으로 스미스는 추측하였다. 이러한 센서 기능에 의해 생물은 지자기의 변화와 체내 리듬을 동조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지자기는 태양과 달의 주기,
흑점, 태양의 자전, 태양풍, 오로라, 대기권 상층의 전류 파장, 자기 폭풍, 혹성의 배치, 성간풍 등의 복잡한 우주 현상에 영향을 받고 있다. 체내 리듬과 환경 신호의 관계에 대해서 위버가 중요한 실험을 하였다. 그는 피험자를 지하 쉴드룸에 격리시켜 생리적 리듬을 조사하였다. 20년에 걸쳐 독일에서 시행된 이 연구는 1 내지 3개월 간격으로 325명의 피험자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그 결과 변화가 없는 환경에 의해서 피험자의 체내 리듬에 변조를 일으킨 결과가 52회 있었다. 또한 쉴드룸의 벽에 메모란 전극의 10Hz의 전류를 흘리면 체내 리듬의 변조를 막거나 감소시킬 수 있었다. 빛이나 약한 자장의 변화를 느끼는 것은 송과체이며 일반적으로 송과체는 사람의 체내 시계라고 생각되고 있다. 전서구에는 큰 송과체가 있어 지자기를 감지하여 방위를 결정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한편 전서구와 비슷한 방향 감각을 가지는 꿀벌에는 송과체가 없다. 따라서 곤충은 전신으로 지자기를 감지하여 방향을 결정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지자기와 다우징 현상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가 있으나 아직 그러한 연구 결과를 설명하는 이론은 없다. 잠수함 승무원은 강철 선체와 해수에 의해 지자기가 차단된 환경에 있기 때문에 생리적 리듬에 혼란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지구를 벗어난 우주선 비행사는 하루의 지자기 주기가 지상에서보다 짧아 건강에 장애가 된다. 더욱이 배양세포를 이용한 연구 결과 지자기 차단의 생물에 대한 작용은 몇 세대 후가 아니면 알 수 없다. 생리적으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주파수 1 내지 30Hz의 필드이다. 이 영역의 주파수는 보통 범위의 지자기 주파수와 일치한다. 그 중에서 8 내지 12Hz의 주파수는 뇌의 알파 주파수와 일치하므로 생체의 영향이 매우 크다. 지구 물리학적 리듬은 생체 조직에 작용을 미치는 힘이 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극초저주파이며 이 영역의 필드는 모든 사람에게 존재하는 동시에 동종요법에 이용하는 치료제와 공명한다. 사람의 어떤 생리적 기능에 공명하는 주파수가 있다고 루드위그가 보고하였다. 스미스가 다음으로 관심을 가진 것은 효소 반응에 대한 수수께끼였다. 효소는 화학 반응의 촉매이고 자신은 반응에 의해 변화되지 않으면서 차례로 반응을 촉진하는 기능을 한다. 효소가 관계된 반응은 전자기기에 비유하면 피드백 기능에 의해 입출력비를 조절하는 고출력 증폭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효소는 하나의 기질만을 선택하여 특정 반응을 유도하는 강한 선택성을 가지므로 효소와 기질의 결합은 열쇠와 자물쇠의 관계에 비교된다. 그러나 열쇠가 자신에 맞는 열쇠 구멍을 찾아내는 과정은 고려되지 않았다. 에이즈 바이러스가 어떻게 하여 림프구의 수용체를 찾아내는가 하는 문제와 같다. 프로리히는 열쇠와 자물쇠가 결합되는 과정에 대해 반응에 관여하는 두 개의 분자가 거대한 쌍극자 진동을 일으켜서 강한 인력이 발생한다고 추측했다. 이 인력의 유도에 적합한 주파수는 약 10의 15승 헤르츠이며 정상 체온에서 세포막의 전기적 진동 주파수와 거의 일치한다. 단백질의 운동은 물의 존재에 의해 결정되며 분말 형태의 단백질을 실험에 사용할 경우에 첨가하는 물의 형태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을 알고 있다. 즉 물을 증기로 첨가하는지 또는 액체 형태로 첨가하는가에 따라 실험 결과가 달라진다. 이것은 물 분자의 최근의 이력이 기억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 최초의 사실이며 지금부터 설명하려는 알레르기 연구에도 크게 관여한다. 생체 분자와 물 분자 사이에 자기에 의한 상호작용은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사실 예상보다 1만 배나 큰 상호작용이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재현하기 위해서는 실험의 세세한 요소를 몇 가지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효소 활성은 분광 광도계의 빛에 영향을 받고 실험 시의 지자기의 강도에도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인자는 실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되나 실제로 이러한 인자를 고려하지 않으면 실험 조건을 통일할 수 없다. 효소를 포함한 용액에는 용액과 접한 필드의 주파수가 기억되어 있는 것 같다. 실제 실험에서 자기 교반기를 사용하여 용액을 혼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효소와 물의 자기적 상호작용을 숨길 수 있다고 스미스는 지적하였다. 효소 반응을 비롯한 생물학적 반응은 미약한 자장의 영향을 받으나 강한 자장의 영향은 없다. 생물의 구조는 비선형이다. 따라서 강력한 필드에 생체가 반응하지 않으면 그보다 약한 필드에서 생체는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해석은 잘못이다. 생체에는 조셉슨 효과를 유도하는 구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이 사실이면 조셉슨 접합을 응용한 전자기기의 구조인 스위치, 증폭, 정보 처리 등이 생체 세포에 존재하여 세포 사이의 정보 전달이나 정보 처리에 활용된다는 것이다. 세균이나 효모를 이용한 연구에서 특정 주파수 영역의 코이런스 진동이 세포 증식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캔디다가 때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어떤 필드의 영향으로 진균류가 활동을 사작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고주파에서 작동하는 컴퓨터 클락에도 생체가 반응하는 경우가 있다. 스미스가 보고한 알레르기 환자 중 한 명은 주파수 8MHz 즉 1초에 800만 사이클의 클락으로 구성된 컴퓨터 근처에서 일하다가 대장염에 걸렸다고 생각된다. 이 주파수가 혐오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스미스를 비롯한 많은 연구자에 의해 보고되었다. 현재 알레르기성 질환의 원인은 조절 기능의 이상으로 생각되며 앞에서 설명한 사실은 알레르기의 병태 추구의 기초가 될 것이다. 현재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전 인구의 약 15%가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며 극단적인 예에서는 한 사람이 100종의 알레르겐에 반응하는 경우가 있다. 스미스는 1982년 시작한 연구에서 복수의 알레르기성 질환을 가지는 100개 이상의 환자에서 전기에 대한 감수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특정 주파수의 전자파에 반응하는 환자가 있었으며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주파수 영역은 수천분의 1Hz에서 기가헤르츠까지 광범위한 범위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한 알레르겐에 반응하는 환자가 그때까지 무해하였던 물질과 접촉하여 그 물질에 대해서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었다. 더욱이 특정 주파수를 가진 코이런스 전자가 알레르겐이 되어 특이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화학물질, 환경, 음식, 전기 등이 원인이 되어 같은 양상의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한다. 과거부터 이용되고 있는 알레르기 치료법의 하나로 저농도 알레르겐 용액을 핀에 주사하는 방법이 있다. 알레르겐을 주사한 피부에는 발진이 나타나며 알레르겐 용액의 농도를 예를 들어 10배씩 묻게 하여 환자의 피부에 주사하면 희석도에 따라 발진의 크기가 변화되며 일정한 농도에 이르면 발진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 희석도를 바꾸어 가면 발진은 커지거나 작아지며 어떤 농도에서 나타나지 않게 된다. 이때의 농도가 중화희석도이며 이렇게 희석한 알레르겐 용액을 환자에게 주사하면 같은 알레르겐에 노출되어도 반응을 일으키지 않게 된다. 몰로 등의 연구에 의하면 매우 민감한 알레르기 환자에서는 알레르겐 용액이 들어있는 시험관을 손에 대기만 해도 알레르기 반응이 유발되거나 중화된다고 한다. 또한 보다 민감한 환자는 알레르겐이 들어있는 시험관을 환자의 방에 가지고 와도 그곳에 알레르겐이 있다고 느낀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핀의 주사는 필요 없는 것이 된다. 희석한 용액을 환자의 피부에 떨어뜨리면 충분하다. 스미스 등은 몰로와 같은 방법으로 전기 알레르기 환자 치료를 시도하였다. 전기에서는 용액의 희석 대신 주파수를 올려간다. 이렇게 하여 일정한 주파수에 이르면 중화 희석도와 같은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실험에서 주의할 점은 필드의 강도를 올리지 않는 것이다.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는 주파수에서 너무 강한 필드를 작용시키면 실험기에 대한 영향이 너무 커서 필드가 포화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나머지 실험은 수시간 또는 수일간 늦출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신호 발신기를 실험실 근처에 방에 두어 신호가 있는지 없는지를 환자가 느끼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민감한 환자는 출력 단자에 안테나를 설치하지 않아도 신호를 감지하며 민감하지 않은 환자는 짧은 전선을 단자에 연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어느 쪽이나 환자의 몸에 전선을 접촉할 필요는 없다. 전자파의 강도는 텔레비전이나 PC의 전자파를 넘지 않도록 한다. 알레르기 환자는 전자파에 현저하게 민감한 동시에 반응을 일으키는 환자는 신호를 발생시킨다. 환자가 내는 신호에 전자기기에 영향을 줄 정도로 강한 것이 있다. 반응 중인 알레르기 환자에 의한 오작동이 보고되어 있는 것은 컴퓨터, 공장의 로봇 기계, 전자점화 장치, 팩시밀리 등의 기기이다. 이러한 현상은 오래전부터 알려졌으며 1945년 노벨상을 수상한 물리학자 볼프강 파울리의 이름에서 파울리 효과라고 부르고 있다. 파울리는 실험 장치나 실험 자체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이론 물리학자였다. 일설에 의하면 파울리가 연구실에 들어올 때마다 자주 기계가 고장났다고 한다. 이러한 사건이 우연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생물 물리학적 기전이 있는 것이 스미스의 연구에 의해 밝혀졌다. 파울리 효과의 자세한 내용은 1987년 피트의 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알레르기 환자가 내는 신호를 검출하여 상전이를 시켜 환자의 몸에 돌려주는 전자치료 기기가 개발되었다. 침료법의 경락을 이용하면 이러한 장치에 의해 각 장기의 고유한 조절 기능을 정상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각 환자의 중화 주파수를 세트할 수 있는 퍼스널 발진기는 알레르기에 효과적인 치료법이 될 수 있으나 어떤 환자의 중화 주파수가 다른 환자에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도 있다. 따라서 중화 주파수의 신호를 적용시킨 물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환자는 그 물이 들어있는 용기에 손을 대기만 해도 알레르기 반응을 중화할 수 있다. 물의 효과는 적어도 1 내지 2개월 지속할 수 있으며 중증 알레르기에서는 물의 효과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환자가 내는 신호가 물에 기억된 신호를 바꾸어 쓰기 때문이라고 스미스는 설명하였다.
중화희석법에 의한 알레르기 치료처럼 원래 용액에 존재하던 물질이 없어질 때까지 희석의 반복이 동종요법에서 이용하는 방법이다. 희석되지 않은 물질의 코이런스 전자파는 모든 물에 기억된다. 물 분자가 다른 분자의 주파수를 어떻게 기억하는지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과학자가 많으며 그 기전을 찾고 있는 연구자도 있다. 스미스 등의 연구에 의하면 물 분자는 수소 결합에 의해 나선형의 집합체를 만들고 이것이 원형 코일과 같은 기능을 한다고 한다. 원형 코일에 자속이 통과하면 전류가 발생하고 이 전류가 새로운 자속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하여 준안정 상태에 이르면 최초의 자속이 사라진 후에도 전류는 계속 홀로 공명이 지속된다. 스미스는 결론적으로 분극된 생체 분자에서 소리의 진동과 전기적 진동이 같으며 상호 변환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DNA에는 코이런스성, 고마이크로파의 음파 모드가 있다. 생체는 하나의 양자 빛에도 반응한다고 생각되며 스미스는 하나의 자기 양자에도 반응한다고 추측하였다. 그러한 신호를 받아들이는 구조에는 조셉슨 효과가 관여하고 있을 것이다. 화학 결합이 생명의 기본이듯이 코이런스 진동도 또한 생체의 기초적 현상인 것이다. 에너지를 커플링시키는 세포막의 코이런스. 생체 에너지에서 가장 큰 문제는 근육 수축 등의 다양한 생체 반응에 언제라도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 대사에 의해 만들어지는 정확한 기전이다. 미토콘드리아 막에 있는 분자 중의 전자는 대사에 의해 흐르기 시작하며 이 전자가 어떤 형태의 효소에 작용하여 아데노신의 인산을 결합시키는 반응이 일어나서 아데노신 3인산, 즉 ATP가 된다. 어떤 분자의 진동이 떨어진 장소에 있는 분자의 진동과 공명하면 양 분자 사이에 인력이 작용한다는 프로리히의 가설에 따르면 에너지 대사의 최종적인 과정에도 코이런스 진동이 관여할 가능성이 있다. 기계처럼 일하는 효소가 촉매 역할을 완수한 후에 형태를 바꾸는 기전을 켈이 자세히 검증하였다. 그 결과 개개의 효소 분자 중에서 집합적 또는 코이런스 움직임이 일어날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에너지 흐름에 대한 하나의 가설은 효소의 표면을 따라서 양자가 협력적인 흐름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또한 솔리톤이 관여할 가능성도 있다. 솔리톤은 매우 안정된 파장이지만 외부의 미약한 신호에 의해 파괴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솔리톤 파괴는 외부의 신호가 특정 강도와 주파수를 가진 경우에 한정된다. 켈은 솔리톤에 대한 신호의 작용을 증명한 연구에서 막의 분자 운동을 열역학적으로 설명하였다. 지금부터 연구해야 할 것이 많으며 생화학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전자파 중에서 특정 반응에만 작용하는 선택성이 높은 것이 발견되면 오늘날 화학요법에서 동반되는 부작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세포 골격의 코이런스 생체의 정보 처리 기능과의 관련성. 생물세포는 단백질 섬유의 다이나믹하고 복잡한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조절되고 있다. 이 네트워크는 구조상의 역할에 의해 세포 골격이라고 부른다. 세포 골격을 구성하는 기질에 정보 전달이나 정보 처리 기능이 있는 것을 찾아낸 연구자의 하나가 헤머로프다. 세포 골격은 신경세포를 포함한 모든 세포의 신경계이다. 세포 골격의 주된 성분은 미세소관, 액틴, 중간 지름 필라멘트 및 미세주 등이고 이러한 성분은 모두 프로리히가 예측한 상호작용이나 여기 가능한 극성이 강한 서브 유니트로 구성되어 있다. 홀로그래피에 의한 정보 보관을 포함한 다양한 세포 활동에는 코이런스 상호작용이 관여한다고 생각된다. 헤머로프는 세포 골격을 발견하게 된 경위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세포 골격 요소 중에서 가장 눈에 띄어 연구를 진행하게 된 미세소관에 대해 상수를 하였다. 이 긴 관은 튜블린이라는 저분자 단백 서브 유니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서브 유니트가 모여 필라멘트를 형성하거나 신속히 해체된다. 튜블린에는 몇 종류가 있으며 하나의 세포에 다른 종류의 미세소관이 공존할 가능성이 있다. 튜블린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대부분은 전기를 띠고 있어 미세소관 주위에는 대전한 이온과 물의 층이 있다고 생각된다. 미세소관 안쪽이 왜 공동으로 되어 있는지는 수수께끼이다. 렌 귀디스 등은 이 중공 구조에 의해 초전도나 전자파 수렴이 가능할 것으로 추측했으나 진정한 역할은 알려지지 않았다. 미세소관은 미세소관형성 중심으로 구성되어 여기에 결합한 형태로 존재한다. 미세소관 부속단백이라고 부르는 튜블린 이외의 단백질은 미세소관 표면 특정 장소에 결합한다. 미세소관 부속단백은 세포질의 운동이나 환경의 인식, 각종 물질 수송 등의 다양한 활동에 관여한다. 미세소관과 그 외의 필라멘트가 만드는 네트워크를 모두 합치면 그 표면적은 막대한 넓이가 되어 세포 하나당 69,000 내지 91,000 평방 마이크로미터에 이르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 네트워크의 표면에 부수된 물과 이온은 세포 골격 전체의 코이런스 진동과 연동하여 쌍극자 운동을 한다.
헤모로프는 세포 골격의 다양한 활동, 즉 단백질의 파동, 호르몬과의 상호작용, 세포 운동, 점도 변화, 대사 반응, 전자의 흐름 또는 마취 작용 등에 대해 동역학적 가설을 세우고 있다. 세포 골격 성분에는 압전성이 있으므로 전기장에 의해 성분의 형상이 변환하거나 물리적 자극에 의해 전기적 특성이 바뀐다는 것이다. 세포 골격과 같은 집합체에 프로리히의 개념을 적용시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의미가 있다. 양자 물리학적 입장에서 본 생물의 에너지 흐름은 지금까지의 해석과 전혀 차이가 난다. 솔리톤, 질량이 없는 보손 및 프로리히가 말한 극성화된 코이런스파 등이 모두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 밀라노의 연구팀에 의하면 우리가 물질이라고 보고 있는 것은 사실 극성화된 에너지의 코이런스파가 한 점으로 수렴된 결과라고 한다. 이 파장은 직경 약 15나노미터의 광선이 되어 전해진다. 15나노미터라는 수치는 미세 소관 내경과 동일하다. 따라서 세포 내에 늘어선 필라멘트의 네트워크라고 설명되는 세포 골격도 회전하는 물과 같은 성분의 배열에 의해 그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헤모로프는 마지막으로 세포 골격에서 정보 처리에 대해 고찰하였다. 세포 골격에 정보 처리 기능이 있다는 가설은 적어도 10개 이상의 연구팀이 보고하였다. 이 가설은 의식과 기억에 의해 중요한 의미가 있다. 헤모로프는 세포 골격의 정보 처리 기능에 대한 13개의 가설을 제시하여 그것을 뒷받침하는 실험 결과와 생물학적 코이런스의 관계에 대해 고찰했다. 헤모로프가 선택한 연구 중에서 흥미로운 것은 드브라 반더 등의 연구였다. 그들은 튜블린의 특성을 가진 서브 유니트에 결합하는 면역 금입자를 이용한 이중 염색법을 개발했다. 이 염색법으로 단백질이 어떤 양상으로 미세소관에 침착하는지 전자현미경 관찰이 가능하였다. 단백질 침착 양상의 변화를 추적하면 정보의 코드화, 즉 세포성 기억 기전이 밝혀질지도 모른다. 헤모로프의 정보 보관에 대한 가설은 코이런스파가 간섭화 패턴이나 홀로그래피를 만들고 그 이미지가 미세소관의 결정 격자에 보관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포 골격은 모든 종류의 정보를 보관 재생 처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구비된 컴퓨터라고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신경세포나 비신경세포에서 전해지는 솔리톤은 자신이 지나간 발자국을 세포 골격의 구조 또는 진동 양상이라는 형태로 기억시킨다. 기억된 정보는 세포가 언제 활동을 시작하면 좋은지 결정하는 판단 재료로 사용된다. 뇌에서도 세포 골격의 협력적 활동에 의해 이미지, 사고, 발상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과거에 이러한 현상은 신경계의 네트워크에서 일어난다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이제 신경계뿐 아니라 전신 각처에 존재하는 모든 세포가 관여하며 세포 골격 네트워크가 그러한 현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게 되었다. 지금까지 제임스 오슈만의 에너지의학 14장 생물체의 코이런스에 대한 내용을 읽어드렸습니다. 놀라운 에너지 의학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에너지 의학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